최근에 고급 스테이크하우스나 그 프리미엄 정육점에 가보신 여러분이라면 아마 매장 입구에 아주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리 숙성고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 네. 그 안에 막 하얀 곰팡이가 눈처럼 피어오른 큼직한 소고기 덩어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거죠. 맞아요. 그리고 메뉴판을 딱 보면 30일 드라이 에이징, 원 플러스 한우 이런 이름이랑 같이 엄청난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이죠. 네, 우리는 그동안 이런 풍경을 보면서 저 서양의 전통적인 건조 숙성 방식이랑 한국 최고급 한우의 만남이야말로 미식의 최종점이다. 럭셔리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단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가장 비싸고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인 그 K 숙성육의 정의, 한우를 위한 숙성학 개론, 이 발췌문을 보면요. 우리가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즐겼던 이 완벽해 보이는 조합이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나 미식적으로 거대한 모순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자, 이제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화려한 마케팅 문구 뒤에 가려진 고기 숙성의 진짜 과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한우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고기라는 식재료를 너무 단편적으로 뭉뚱그려 생각해 왔다는 점을 이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짚어낸다는 겁니다. 그냥 다 같은 소고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양의 럭셔리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기 전에 먼저 서양의 소와 한국의 한우가 뼛속 깊은 생물학적 차이를 가진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해요. 완전히 다른 생명체요? 네, 서양의 육류 문화를 주도해온 미국의 앵거스나 영국의 해러포드 같은 품종들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요. 이들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골격을 지탱하면서 척박하고 넓은 초원을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던 일종의 근육질 운동선수들입니다. 운동선수. 많이 걸어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렇죠.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근육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붉은색의 아주 짙은 살코기, 즉 레드미트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단백질이 꽉 차 있겠네요. 단백질 밀도와 수분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근섬유 자체가 굵고 이를 지탱하는 결합 조직이 매우 질기게 발달해 있죠. 맞아요. 활동량이 많은 근육질 운동선수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고기 자체의 씹는 맛이나 육향은 강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질길 수밖에 없겠네요. 게다가 지방층이 얇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진 고소함, 즉 감칠맛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거고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한우는 진화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소품종 중에서도 한우는 근육 사이에 미세한 지방을 촘촘하게 축적해내는 그 소위 마블링 능력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유전자를 가진 고기계의 귀족 품종이니까요. 귀족 품종, 아주 딱 맞는 표현이네요.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한우의 지방은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질적인 구성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네,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우 특유의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지방산 중에서도 올레인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건데 이 올레인산 덕분에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스르르 녹아내리잖아요. 그 극강의 부드러움과 단맛을 타고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한우의 올레인산이 만들어내는 그 낮은 녹는 점과 고소한 풍미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한우관의 완벽한 정체성이에요. 네, 결국 서양소와 한우는 태생적인 목적지와 생물학적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서양의 전통 숙성법인 드라이 에이징을 1+1+ 한우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그 마라톤 선수와 수모 선수의 비유를 들면 여러분도 이 모순이 얼마나 뼈아픈지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아, 그 비유 좋죠. 단단한 살코기 위주의 서양소가 체지방률을 극한으로 낮춘 마라톤 선수라면 마블링이 화려한 한우는 체중과 지방을 극대화한 수모 선수인 셈이잖아요. 네, 완전 극과 극이죠. 그런데 마라톤 선수에게 수모 선수의 1만 칼로리 식단과 체중 증량 훈련법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뛰기는커녕 관절이 다 망가지고 건강을 잃게 될 겁니다. 반대로 스모 선수한테 매일 40km씩 산악구보를 시키면 그들이 가진 특유의 힘과 체용은 다 무너져 버리겠죠. 당연히 다 무너지죠. 식재료의 본질적인 청사진이 다르면 그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수모 선수에게 마라톤 훈련을 시키듯이 한우에게 서양식 숙성법을 무비판적으로 강요해 온 겁니다. 아주 정확하고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이 모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양에서 왜 하필 드라이에이징이라는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이요? 흔히 우리는 드라이에이징을 현대 미식의 아주 사치스러운 발명품으로 여기지만 사실 서양식 숙성은 본질적으로 고기의 결핍을 채우는 생존 기술에서 출발했습니다. 결핍을 채운다? 네, 메이킹업, 즉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 역시도 드라이에이징이 고기의 맛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한 마법의 레시피,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포장하니까요. 그런데 재료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과거 냉장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에 질기고 퍽퍽해서 도저히 씹을 수 없었던 서양 소고기를 어떻게든 부드럽게 먹기 위해 고안해낸 화학적 연육작용의 결과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소가 도축되고 나면 사후강직이 오면서 근육이 고무 타이어처럼 수축해버리거든요. 질겨지는군요. 이걸 도끼로 내리치거나 돌로 지식이지 않고 효소의 힘을 빌려 해결한 것이 드라이에이징의 시초였습니다. 효소요? 그 과정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고기를 장기간 매달아두면 고기 세포 내부에 존재하던 칼파인이나 카텝신 같은 자가분해 효소들이 서서히 활성화됩니다. 아, 세포 안에 있던 효소들이 깨어나는군요. 네, 근섬유를 확대해보면 마치 굵은 밧줄들이 지그재그 형태로 단단하게 묶여있는 구조인데요. 이 묶음의 핵심 결절을 Z디스크라고 부릅니다. Z디스크. 숙성 과정에서 이 효소들은 마치 미세한 가위처럼 작용해서 단단하게 엉켜있는 Z디스크와 단백질 결합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뚝뚝 끊어냅니다. 미세한 가위라 상상이 확대네요. 팽팽했던 밧줄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질겼던 고기가 입에서 부드럽게 씹힐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 이것이 드라이에이징에 탄생한 1차적인 목표, 즉 물리적 연육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핍인 질김을 효소의 가위질로 극복한 거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결핍인 살코기 특유의 싱거움은 공기 중에 고기를 노출시켜서 수분을 의도적으로 날려버리는 증발 방식을 통해 해결했고요. 맞습니다. 고기가 머금고 있던 수분을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증발시키면 당연히 남아있는 살코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단백질 본연의 맛이 강렬하게 농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맛이 진해지는 원리죠. 그런데 서양식 드라이에이징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단순히 수분을 날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마른 표면에 피어나는 미생물의 마법에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30일 혹은 60일 이상 건져 숙성되는 고기 표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분이 빠져나가 딱딱해진 겉면에 특정 곰팡이와 효모군락이 하얗게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 하얀 곰팡이들.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고기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을 무서운 속도로 분해하며 대사 산물을 뿜어냅니다. 분해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단백질이 쪼개지면서 우리가 감칠맛이라고 부르는 글루탐산이 폭발적으로 생성되고요. 또 지방산이 분해되면서 원래 신선한 고기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블루치즈 향, 구운 견과류의 고소함, 진한 버터향 같은 이른바 제3의 풍미가 고기 깊숙이 덧입혀집니다. 밋밋하고 질겼던 캔버스를 미생물과 효소라는 물감으로 완전히 새롭고 화려하게 채색하는 작업이네요.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결핍을 채워준다는 측면에서 드라이에이징은 인간이 발견해낸 정말 경이로운 기술임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그 완벽한 캔버스가 지방이 거의 없는 서양의 붉은 살코기일 때는 훌륭한 예술작품이 되지만 그 캔버스가 이미 마블링으로 꽉 차 있는 1++ 등급의 한우로 바뀌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생물학적으로 꽤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반응이요. 이미 지방이 과잉 상태에 이를 만큼 근육 사이사이에 올레인산이 가득 찬 1++ 한우에 지방과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분해하고 산소에 장기간 노출시키는 이 결핍을 채우는 기술을 강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기름기가 너무 많으니까. 쪽으로 발전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한우의 지방은 공기와 장시간 닿는 순간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건 파인다이닝의 현실을 생각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아이러니입니다. 그쵸. 사람들은 한우의 그 화려한 마블링에 끌려 최고급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데 정작 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고급스러운 블루치즈 풍미라고 믿으며 맛보는 향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지방이 산화되면서 뿜어내는 초기 산패취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고소하고 달콤해야 할 한우 고유의 지방이 공기와 만나 쩐내를 풍기는 오래된 튀김기름이나 불쾌한 양초 타는 냄새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럭셔리라고 포장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서양소의 얇은 지방층에서 미세하게 발생하는 산화치는 살코기의 진한 육향과 섞여서 견과류향 같은 복합적인 풍미로 긍정적인 포장이 가능해요. 적은 양일 때는 괜찮은데 하지만 1++ 한우처럼 지방 비율이 절대적인 고기에서는 그 방대한 지방 조직 전체가 산패되면서 뿜어내는 쩐내가 고기의 모든 향을 압도해버립니다. 냄새가 덮어버리는군요. 이건 숙성 기술자의 숙련도 문제라기보다는 화학 구조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게다가 자료에서 지적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산패취가 단순히 겉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대목, 즉 마블링이 만들어내는 다공성 구조의 역습을 읽으면서 탁 무릎을 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저는 그동안 드라이에이징 고기는 겉에 곰팡이가 피고 썩은 부분이 생겨도 나중에 그 두꺼운 크러스트를 칼로 다 잘라내고 안쪽에 선홍빛으로 남은 깨끗한 속살만 먹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겉만 깎아내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마블링이 촘촘한 한울은 숙성 기간 동안 근육 사이에 있던 지방이 서서히 녹아내리거나 수축하면서 고기 내부 전체에 거미줄 같은 미세한 빈 공간, 즉 수많은 구멍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미세한 통로들이 일종의 모세관 역할을 해버립니다. 모세관이요? 표면에서 극심하게 발생한 산패된 악취 분자들과 미생물의 분해 산물들이 그 구멍을 타고 고기 가장 깊숙한 중심부까지 파고들게 되죠. 안쪽까지 냄새가 다 스며드는군요. 서양소는 근육 조직이 치밀하고 지방 통로가 없어서 겉면만 두껍게 트리밍하면 안쪽은 깨끗하게 보호되지만 1++ 한우는 겉을 아무리 많이 깎아내도 이미 고기 중심부까지 쩐내가 짙게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네요. 네, 완벽한 마블링 구조가 오히려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한우 고유의 그 눈부시게 달콤한 향을 인위적인 곰팡이 향과 쩐내로 오염시키는 것도 모자라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거의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죠. 수분을 날리면서 고기 무게의 최소 20%가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표면에 산패된 곰팡이 크러스트를 깎아내느라 다시 30%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네, 절반이 날아갑니다. 결국 1kg의 최고급 한우를 한 달 동안 숙성시켜서 손님상에 올릴 수 있는 양은 고작 500g 남짓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손실이죠. 뼈를 포함해 통째로 유통되는 서양의 지육 덩어리와 달리 한국은 이미 뼈를 발라낸 부분육 형태로 고기가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이 절반의 로스율은 곧장 원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1인분에 10만 원에 훌쩍 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작 신선할 때보다 원육 고유의 향이 훼손된 고기를 먹어야 하는 기형적인 럭셔리 구조가 탄생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문헌이 드라이에이징 기술 자체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서양식 건조 숙성은 그 나름의 훌륭한 미식적 성취를 이루어낸 기술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한우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1++ 등급 한우만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마블링에 거의 없는 2등급, 3등급 한우나 수차례 새끼를 낳아 질겨진 경산우에게는 이 기술이 엄청난 가치 창출의 마법이 됩니다. 질기고 지방이 적은 고기들이요? 지방이 적으니 산패의 위험은 줄어들고 뻣뻣하고 질긴 근섬유는 연육이 절실하며 부족한 감칠맛은 미생물의 분해 작용을 통해 완벽하게 보완되니까요. 이런 저등급 한우나 교자부에게 드라이에이징은 버려질 뻔한 고기에 1등급 이상의 가치를 불어넣어주는 완벽한 연금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본질적으로 1++ 등급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한우에게 드라이에이징이라는 결핍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낭비라는 건 명확해졌습니다. 네, 확실히 낭비죠. 그렇다면 한우가 가진 극강의 부드러움과 달콤한 지방의 풍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고기의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올바른 숙성법, 진정한 K 숙성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의 핵심은 아주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산소를 완벽히 차단하고 온도를 극도로 통제하라. 산소 차단과 온도 통제. 이것이 이미 풍요로운 한우를 위한 맞춤형 숙성, 즉 보존적 숙성의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식당이나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웻 에이징, 즉 진공 포장 숙성에 대한 편견부터 깨야 합니다. 아,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거요? 과거에는 웻 에이징을 단순히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보관법 정도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실 이 기술이야말로 한우 숙성의 가장 훌륭한 기본계입니다. 훌륭한 기술이었군요. 고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산소를 100% 차단함으로써 한우의 최대 적혈인 지방 산패를 원천 봉쇄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 한우 본연의 촉촉한 식감을 완벽하게 지켜내니까요. 아, 생각해보니 산소가 차단된 진공 상태에서도 고기 내부에 있는 효소들은 죽지 않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단백질을 쪼개고 연육작용을 일으키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외부의 미생물 도움 없이 고기 자체의 효소만으로 깔끔한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방식인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웻 에이징의 완성도를 높이는 디테일이 바로 온도의 통제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숙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정원 숙성이라는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고기도 생물학적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반적인 냉장고는 문을 열어 닫을 때마다 혹은 냉각기가 돌아갈 때마다 온도가 3도에서 5도씩 요동치게 되죠. 문 열 때마다 확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온도 편차가 발생하면 고기의 세포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머금고 있어야 할 육즙을 밖으로 다 뱉어내버립니다. 아, 핏물이 다 빠져나가는 게 그런 이유였군요. 그래서 온도의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내로 꽉 잡아주는 정운 숙성고가 필수적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거의 변화가 없네요. 네.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극도로 안정적인 온도에서 천천히 숙성시키면 한우 특유의 과도한 느끼함은 차분하게 가라앉고 고소한 단맛이 묵직하게 응축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웻 에이징으로 산소를 차단하고 정원 숙성으로 육즙에 가두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K 숙성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드디어 나오네요. 이 자료가 소개하는 한우 숙성의 최고 정점, 이른바 빙온 숙성의 과학적 원리를 들여다보면 정말 자연의 신비로움마저 느껴집니다. 자연의 신비, 맞습니다. 온도를 단순히 차갑게 유지하는 걸 넘어서 고기가 얼기 직전인 영하 1.5도에서 영하 1.7도 사이에 극한의 경계를 공략한다고요. 영하로 내려가면 고기가 꽁꽁 얼어버려서 세포가 다 파괴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얼기 직전의 임계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이 빙온 숙성의 핵심 기술입니다. 물은 0도에서 얼지만 고기는 아미노산과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략 영하 1.7도 부근이 되어야 얼기 시작합니다. 아, 순수한 물이 아니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어는군요. 네, 영하 1.5도라는 극한의 추위에 노출되면 고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즉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생존 기제를 발동시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세포 내부에 축적해두었던 전분이나 단백질을 스스로 미친 듯이 분해해서 얼음 결정의 생성을 방해하는 방어 물질들을 뿜어내는데 그 방어 물질의 정체가 바로 유리아미노산과 당류입니다. 아미노산과 당류요. 쉽게 말해 세포 스스로 천연 부동액을 만들어 고기 내부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와, 고기 세포가 자신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방어 본능으로 뿜어낸 그 천연 부동액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맛볼 때 입안에서 폭발하는 엄청난 감칠맛과 짭짤하고 달콤한 풍미의 원천이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의 곰팡이나 미생물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고기세포 스스로의 생명력을 이용해 맛을 극대화한다는 발상이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빙온 숙성의 마법은 풍미의 폭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하의 극한 환경에서는 미생물의 활동과 번식이 완전히 정지되기 때문에 부패의 위험 없이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고기를 아주 안전하게 장기 숙성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않고 오래 둘 수 있네요. 네, 이렇게 얼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온도에서 장시간 숙성된 고기의 근섬유 조직을 살펴보면요. 효소의 느린 분해 작용과 세포의 생존 반응이 결합되어서 근육 결절이 아주 미세하고 균일하게 이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이 엄청 부드러워지겠네요. 그 결과 한우를 입에 넣었을 때 단순히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넘어서 마치 젤리나 최고급 회를 씹는 것처럼 쫀득하고 찰진, 차원이 다른 경이로운 텍스처를 완성하게 됩니다. 젤리 같은 식감이라. 결핍을 인위적으로 채우는 서양의 화려한 치장을 버리고 원육 본연의 잠재력을 철저히 통제된 환경 속에서 보존하고 끌어올리는 빙온 숙성이야말로 한우라는 식재료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진정한 의미의 K 숙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가 식생활과 일상에 얼마나 실용적인 통찰을 주는지 느끼셨나요? 이제 다음에 특별한 날을 맞이해 값비싼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시거나 정육점 진열대 앞에서 저녁거리를 고르실 때 고기에 새겨진 촘촘한 마블링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화려한 마블링을 보면서 저렇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최고급 고기를 산소에 노출시키는 드라이 에이징을 하는군 넌센스구나. 저건 외부 공기를 완벽히 차단하고 온도를 꽉 잡아주는 웻 에이징이나 빙온 숙성을 거쳐야 진짜 백이 맛이 나겠구나 라고 단번에 꿰뚫어보는 전문가의 안목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훌륭한 안목이죠. 더 이상 드라이 에이징 플러스라는 맹목적인 마케팅 문구에 속아서 비싼 돈을 내고 산화된 고기를 썰며 억지로 우아함을 느낄 일은 없을 겁니다. 무작정 서구의 유행을 쫓는 대신 내 눈앞에 놓인 식재료 고유의 생물학적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을 찾아내는 통찰력이 주는 쾌감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소고기의 숙성이라는 거울을 통해 들여다본 이 뼈아픈 모순이 과연 정육업계나 한우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유럽의 오랜 전통이라거나 미슐랭 셰프들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유만으로 무비판적으로 맹신하다가 오히려 우리 땅의 기후와 환경에서 자라난 훌륭한 로컬 식재료, 본연의 장점을 억누르고 망치고 있는 미식 트렌드가 비단 소고기뿐일지 말입니다. 소고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비싼 돈을 지불하며 소비하고 있는 수많은 프리미엄 음식이나 고급 요리법 중에서 식재료가 가진 생물학적, 환경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서양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는 또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을지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우리 미식의 지평을 넓히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대화의 끝에서 정말 생각의 꼬리를 무는 날카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여러분도 오늘 방송이 끝난 뒤 식탁에 앉아 이 질문에 꼼씹어 보시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미식의 경험들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시야가 넓어지실 겁니다. 배움이라는 건 이렇게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진짜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일상을 훨씬 더 주도적이고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호기심의 물음표를 던지며 탐구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해줄 새롭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깊이 파고들어주신 여러분, 오늘도 지식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